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출발 성공투자, 오늘 박민영 앵커의 하루 빈자리를 채울 어이제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벤트 경계감에 그야말로 잠식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래도 3,900선을 종가상으로 지지했다는데 안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불안한 움직임을 딛고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오프 심리는 뚜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망의 날, 숫자를 받아들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오늘 기대감 넘치는 아침 분위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조금은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저희와 함께 점검해 나가시죠. 먼저 간밤 미국 분위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지워내는 실적 결과였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실적 결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정규장에서의 미국 증시 움직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간만에 반등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었고요. S&P 500 0.4%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살짝 압박을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지난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매우 극명하게 엇갈렸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이 더 큰 경기 리스크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엇갈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를 두고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았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조금 더 많은 위원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반면에 적은 소수의 위원들만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더라라는 의사록 속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부담을 가하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과 리플 가격이 일제히 급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4% 밀리면서 89,000달러대에 마저 반납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프터마켓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결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570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컨센서스 상단이 552억 달러였는데 이를 훨씬 크게 웃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6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EPS 1.3달러입니다. 역시 1.26달러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 50%대의 성장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60%대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66% 성장하면서 512억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시장의 컨센서스 493억 달러대를 훨씬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데이터 센터 매출액 가운데에서 사상 최대 수준을 이번 분기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 전망도 확인해 보시죠. 밴드가 637억에서 663억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도 그 하단이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총 마진 항목도 보시면 7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 0.9%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수치와 함께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발표 내용들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젠슨왕 CEO를 통해서 전해지는 코멘트는 블랙웰 칩이 판매량이 폭발적이다. 클라우드 GPU는 내년까지 매진됐다라는 코멘트 다시 한번 내놨고요. 컴퓨팅 수요는 훈련과 인퍼런스 전반에 걸쳐서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AI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과 국가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블랙웰
블랙웰 세미 애널리시스 인퍼런스 맥스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 및 효율성을 달성했다라는 성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서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들 가운데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소 10기가와트 규모를 배포, 구글, MS, 오라클 등의 빅테크들과는 수십만 개의 GPU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 마지막으로 엔스로픽, 그레이스 블랙웰과 베라 루빈을 1기가와트 규모로 채택했다라는 발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7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7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콜이 시작이 됐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코멘트들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4.4% 가까운 반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까지 다 함께 끌어올리고 있죠. 브로드컴 2%의 강세, AMD는 오늘 정규장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3% 가까운 반등,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3% 함께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AI 트레이드 전반에 막강한 주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과 팔란티어 역시도 밸류에이션과 이 CDS 부담감을 떨쳐내고 현재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훈풍을 불어넣길 기대하면서 정규장에서의 분위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일단 반도체주들, 백악관의 주요 관리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중국 기업들한테는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장중에 상승폭을 1%대까지 줄였다가 다시 반등폭을 키웠습니다. 3%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하고 계시죠. 과연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국으로 조금 더 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로가 열리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브로드컴의 시세가 정규장에서 특히나 좋았습니다. 4%의 급등이었는데 네트워킹 장비,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를 아주 신속하게 초고속으로 연결시켜주는 스위치를 2가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장비사들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시세 역시도 양호했고요. 구글 알파벳 역시도 3%의 급등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제미나이 3.0을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이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간단하게만 입력하더라도 그 의미와 맥락을 훨씬 더 뛰어나게 잘 해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DA 데이비스 측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 툴이다라는 평가, 루프 캐피털에서는 제미나이 3.0을 보고 알파벳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주목해 보실 만한 이 테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힙터류 테마 내에서는 MP 머티리얼즈가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반등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그리고 사우디의 마덴과 함께 정제소 개발을 위한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기도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270% 넘게 폭등했는데 77달러의 목표 주가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비트코인 약세에 맞물려서 대체적으로 급락 흐름을 가져갔고요.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 반다파마가 노보노디스크의 이 메스꺼움 혹은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한 효과에 힘입어 3% 급등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과 연결 포인트들 희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경계감에 정말 잠식당했던 하루였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밀렸고요. 특히 오전장 개장하고 나서 10시 구간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급격하게 저점을 낮춘 움직임이 9시 반 지나서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종가상으로는 0.6% 하락에 그친 것을 다행이라고 봐야 할 하루였을까요? 어제
3,900선 이탈했던 코스피 바로 11시경에는 저점 대비 1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면서 장중 변동폭이 극대화됐던 오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장에는 장중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에서도 조금은 좁혀진 부근 안에서 3,900선을 지지하며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물량을 다 받아냈던 개인과 기관, 이쪽에서 수급 공방전 속에 지수는 저점에서 조금은 먼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IT 투톱의 분봉 차트가 코스피 분봉 차트와 똑 닮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55만 원을 장중 이탈했고 삼성전자 역시 9만 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9만 5천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딱 이 구간대에 두 IT 투톱이 흔들리자 지수 역시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옆에 차트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 속에 어제 55만 원 이탈,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56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 경계감 짙은 모습 속에 같이 빠진 기존 주도주들, 조선, 전력, 지주까지 모두 다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어제도 중일 갈등 움직임 안에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었던 관광, 레저, 화장품, 수산, 어제는 새롭게 수산 테마가 떠오르면서 작은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살아남은 몇몇 테마와 모멘텀 주식을 제외하고는 약했는데요. 코스닥도 최근 지수가 쉬어갈 때 그 빈자리를 채웠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주도격 역할을 해주는 섹터가 흔들리자 0.8%가량 지수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똑 닮으면서 오전장에 저점이 나왔었고요. 그런 가운데 몇몇 일부 비만 종목들, 펩트론, 그리고 펩트론과 함께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은 선방을 했고요. 어제는 로봇이 모처럼 만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제 엔비디아 AI 데이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 원 장중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좀 작은 종목, 특히 LG와의 협업 소식이 들린 SPG가 거의 26%의 급등으로 가장 크게 움직이면서 거래량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잠시 후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SPG는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까지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지수를 이렇게 압박했던 건 역시 오늘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고용보고서 결국은 발표 취소가 됐지만요. FOMC 의사록 공개까지 여러 가지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와 함께 AI 버블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대거 자리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AI 고평가 우려 둘 다 해결되느냐, 아니면 둘 다 추가 악재를 만나느냐, 이런 기로 안에서 폭풍 전야가 될지 훈풍 전야가 될지 그 기로감 안에서의 지수는 경계감이 뚜렷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자 아닐까요? 그 흐름 계속 따라가 보시죠. 자, 다음은 어제 투자뉴스 7에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포모랠리의 과연 끝일까? 이제 이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석은 오늘 결국 미스터마켓의 선택을 기다려봐야 될 텐데요. 미장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최근 들어서 AI 과열과 관련된 그 포모의 끝을 달리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I 내러티브가 흔들리자 반도체, 전력 인프라, 에너지, ESS 같은 내러티브를 안고 달려왔었던 섹터들이 다 같이 고점에서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월 말에 대다수 고점이 나왔었고요. 11월 한 달 동안 빠진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 박민영의 거 전해드렸던 포모랠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도격에 대해서는 큰 흔들림이 없더라도 해지 차원에서의 수급이 쉰다든지 모멘텀 주식이라든지 포트 안에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역할을 다 해줬던 쪽이 정책, 그러니까 어제는 은행 쪽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소비 콘텐츠 안에서도 중일 갈등에 우리 내부적으로 유통, 관광, 레저 쪽 강세였습니다. 더불어서 새롭게 등장한 수산주 테마, 그리고 같이 전해드렸던 수급이 지금 쉬고 있는 로봇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어제 박민영 앵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같이 움직임 체크해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전일 2% 상승, 애프터마켓까지 그 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전 같이 체크했던 SPG가 새롭게 대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와 시세만 놓고 봤을 땐
4년 1등이었고요. 26%의 정규장 분위기 이어가면서 애프터에서도 2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대거 엔젤 로보틱스나 다른 이런 로봇주들을 끌어당겼던 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앞으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협력이 공식화됐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데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협력과 관련된 발언들이 시사가 나오자 관련해서 기대감이 증폭됐고요. 정규장 초반 분위기, 반도체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아쉬웠지만 이 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만들고 엔비디아가 아이작 중심으로 플랫폼 두뇌 역할을 하는 이쪽을 맡게 되고 또 유니트리 로봇 관련해서 LG CNS까지 그 역할을 다할 거다라는 삼각구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로봇주의 훈풍을 불러일으켰던 모멘텀 내용이 이것이었다면 추가적으로 SPG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감속기를 공급하면서 두 기업이 이미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 LG 사이언스 파크와 앞으로 손을 잡는다라는 반가운 내용이 또 들렸습니다. LG 역시 로봇에 꽤나 진심이잖아요. 삼성과 손을 잡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손을 잡고 LG와도 손을 잡은 SPG, 드디어 감속기 안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기업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감속기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80억 원 벌었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이대로만 간다면 100억 원을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로봇주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흥국증권에서 보는 내년도 영업이익은 더 폭발적 285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285억 원이라는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는 이 LG와의 사업 협력 내용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 측면에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LG와 손잡은 부분까지 매출에 찍히고 영업이익에 들어간다면 폭발적인 숫자의 증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집니다. SPG 옆에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24% 애프터마켓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쪽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미나에커가 전해드릴 텐데 여기에 혹시 수급을 빼앗기는지 여부는 오늘 정규장 분위기에서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증권가에서 보는 TP가 4만 원, 어느덧 거의 도달입니다. TP 상향 조정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중일 갈등 관련해서 우리의 관련 종목들은 꽤나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버슈팅이 아니냐,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모멘텀 그대로 갖고 더 간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실적 반영 궤도를 계속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버슈팅인지 아니면 여전히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한일령 일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한한령 뒤끝을 보여줬던 몇 년 동안의 일지와 똑 닮아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일단 관광부터 여행 자제해라, 유학 자제해라, 교육부에서도 이런 방침이 나오면서 먼저 꿈틀거렸던 게 여행, 카지노, 숙박이었습니다. 노랑풍선은 어제도 상승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날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어제 여행, 관광, 레저 쪽으로까지 연속성을 일단 보여주기는 했었어요. 옆에 참 좋은 여행 나오네요. 그 전날보다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그 전날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쪽으로는 실적과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는 실적 실망감 때문에 부진했었잖아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먼저 이틀간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흘 만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7%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롯데관광개발이 실적이 좋았고 지금 가장 모멘텀이 뚜렷한 구간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숙박 관련해서도 어제는 엇갈렸네요. GS P&L은 약세, 서부 T&D는 올라갔고요. 어제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유통 면세 쪽으로 더 뜨거운 모습이 관찰됐는데 신세계 일본 보십시오. 연일 계단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한한령 측면에서 우리가 불똥이 튈 가능성이 꽤나 커져서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영화 지금 상영 연기됐고요. 일본의 보이그룹의 팬미팅도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한한령과 정말 닮아 있죠. 그런 가운데 에스파 안에는 중국인 멤버 닝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일본에서는 에스파 오지 마라 이렇게 K-팝 걸그룹에 불똥 튀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한령 해제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인 멤버가 있는 SM 큐브엔터 기대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는 여행 카지노 이쪽으로 수급 빼앗기면서 테마가 옮겨갔던 쪽이 바로 수산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한성기업, 동원수산,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우리 관련해서 해산물이나 육계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며 상한가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오버슈팅 관련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로는 속도 조절은 있겠죠. 하지만 그 테마에 있어서 확산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는 히토류, 불매운동 여러 가지 카드가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군으로 봤을 때 불매운동, 의류, 화장품, 음식료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관련 종목들을 넣어봤고요. 사실 히토류와 관련돼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강자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생카쿠 열도로 중일 갈등이 있었을 때 히토류 카드를 들자마자 일본에서는 백기를 든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히토류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가 필요할 부분이라서 넣어봤습니다. 같이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내용이 업데이트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어제 정규장 분위기는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무슨 일이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이버 이제 두나무 다음 주에 이사회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합병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주주들의 승인을 받고 이제 공룡이 탄생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공룡이라고 불리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갈 그 그림에 업계가 꽤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 구조 보시면요.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품고 있는데 두나무와 손을 잡아서 지금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카더라로 이런 방식으로 취할 거야. 그런데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게 그동안의 의견이었어요. 9월 말쯤에 이 보도가 나왔고 계속 추적적인 추측성 보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고요. 주식 교환 비율은 1대3. 그래서 기업 가치 두나무 15조, 네이버는 5조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주 측에서는 밸류에이션 너무 싸게 된 거 아니야?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주인 미래에셋증권에서 합병에는 동의를 할 거다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네이버, 두나무 이렇게 손을 잡아서 1대3으로 교환 비율을 진행하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통합법인에 대한 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통합법인 이후에는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두나무 부회장 그러니까 두나무 경영진 쪽에서 19%로 최대 주주 지분율까지 끌어올리게 되고요. 네이버 쪽에서는 지분율 17%로 내려가게 되면서 2대 주주로 낮아집니다. 다만 경영권과 관련돼서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덧붙여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네이버 애프터마켓 3% 올랐고 올 한 해 동안 48% 올라갔던 움직임에서 거의 다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초반 분위기 AI 대통령실 수석 이 처음에 있었던 그 모멘텀, 정책 모멘텀 받았던 그 가격대까지도 못 올라왔고 다시 반납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최근 분위기입니다.
내용입니다. 두나무와의 통합 소식이 있었던 9월 말 고점보다도 꽤나 많이 내려온 상황, 연고점에서도 다시 멀어져 있는 상황.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 시장이 기대한 부분이 분명하죠. 이쯤에서 다시 꺼내보는 리포트를 통해서 그 다음 시나리오 그려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처음에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9월 29일 리포트입니다. 조금 더 따끈따끈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둘의 합병은 이건 마치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합병 그림과 닮아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유인데요.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네이버페이에서는 연간 50조 원 가능한 결제 처리만 갖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결제를 담당하고 업비트에서는 자체 블록체인 기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유통하는 그림으로 그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의 시나리오는 지금 보시는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주주 변경 이 부분이 다음 주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사실상 확정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멀티플 상향이 가능하다. 네이버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파이낸셜 그 다음에 나스닥 가지 않겠어? 이 부분은 네이버에는 일부 리스크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서 추가적인 의견들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해서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쪽으로 유리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같이 관련주들 아래 정리해드렸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분위기 받는다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꿈틀거렸던 NHN, KCP, 쿠콘, 헥토파이낸셜 같이 움직임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한 번 지주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인됐는데 금융지주 쪽으로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정통 지주 쪽으로는 아주 작은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같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어제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정규장에 확인이 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정통 지주사들 한화, 두산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논의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세제 개편안 발표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었어요. 최고세율 35% 너무 높다는 겁니다. 최고세율 35%에 해당이 되려면 아주 정통적인 배당주들만 포함이 되고 대형주들은 대거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낮춰달라. 시장의 컨센서스는 최고세율 25%까지 설정해달라 이겁니다. 자본시장의 요청만큼이나 당정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정,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25%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40%라든지 배당 성향 25%와 배당 증가율 평균 한 3년 동안 5% 증가한 쪽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최고세율이 낮아진다. 고배당주의 세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투자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금융지주사와 함께 정통적인 고배당주들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25%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낮아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 3차 상법 개정안 이와 관련돼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잖아요. 코스피 5천 특위가 이르면 이번 주, 좀 늦어지면 다음 주 안에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장사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좀 걸리긴 하는데요. 정책 의지를 믿고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KB에서는 이것이 추진되면 높은 자사주 보유 기업, 더불어 소각을 해도 지배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업, 더불어서 이익 잉여금까지 높은 종목을 주목하자. 아래 정리해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디스커버리, SK스퀘어, 한화솔루션, 롯데정밀화학, 아래쪽으로 들썩인 CJ와 DLENC 관련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압축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많이 빠진 종목 안에 메리트 있는 쪽이 있을지 잠시 후 시간 허락하면 저희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자고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도 종료되고 나서 9시쯤 지나서면서 반가운 뉴스가 들렸습니다. 알테오젠 6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유럽 쪽의 반가운 풋모커가 획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풋모커가 이미 따냈고요. 그 다음 차선으로 기다렸던 모멘텀이 바로 이겁니다. ALT B4 관련해서 유럽도 곧 허가 나올 겁니다. 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인데 이 부분 따냈습니다. 유럽에서 승인된 키트루다 모든 성인 33개의 적응증, 이제 키트루다 SC, 정맥 아니라 피하 주사로 넣었을 때 사용 허가 받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 상업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재료를 통해 기대되는 것, 그리고 추가로 기대되는 것 아래 정리해드렸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내용 나오자마자 어제 하나증권에서 잠도 자지 않고 리포트를 업데이트했더라고요. 64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트루다 SC 매출 반영하면 내년도 추정 연매출은 2,700억 원 넘을 거고 영업이익은 1,644억 원을 전망한다. 유럽의 풋모커가 따내면서 마일스톤이 한 265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4Q, 그러니까 4분기부터 반영되고 내년에는 더 크게 반영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연간 매출부터 올라갑니다. 미국, 유럽 동시 출시되면서 이제 4분기 내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이것이 메리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내 2건 이상의 기술 수출 발생될 거다라는 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이고요. 아직도 모멘텀 남아있다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 이벤트. 12월 8일 드디어 임시주총이 열려서 여기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차트 볼까요? 어제 2% 약세로 54만 4천 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의 고점이 56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10월보다는 레벨업이 된 구간인데 60만 원의 문턱은 넘지 못했거든요. 이번 하나증권에서 책정한 64만 원은 삼성바이오,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 퍼에 동등하게 어깨 피어를 적용한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선 70만 원 이상을 보는데 업사이드 충분해 보이죠. 오늘 전략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욕은 짧게 가겠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가 잘 정리해드렸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 취소되면서 지금 12월 인하에 대해서도 연준 위원들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앞으로의 경로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9만 달러를 이탈하고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오르긴 참 어려워 보였는데 5거래일 만에 반등한 건 기술주의 역할이 매우 컸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 여기에 부응한 시간의 거래 반응, 그리고 AI 내러티브, 앞서 앞에 한 두 번째 장에서 보여드렸었는데 포모랠리의 끝일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포모랠리의 움직임에 AI 내러티브로 움직였었던 전력, 원전, 에너지, ESS 기술주까지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시간의 거래의 반응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기대감을 키우는데 충분해 보입니다. 매출액, 주당 EPS, 넘버 자체 예상치 웃돌았고요. 데이터 센터도 좋았습니다. 매출 자체도 좋았고요.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GPU 감가상가 관련한 내용은 아직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아마 이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이와 관련된 AI 버블 논란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뉴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파악하면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3%대로 뚝 떨어져서 그 정책 경로가 아주 불투명했지만 미국이 반등을 자아냈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호실적 기대감, 어제 SK하이닉스가 정규장 빠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 되돌리는 이 힘, 오늘 정규장에서 56만 원대 그 이상은 어느 정도의 기회를 보고 접근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같이 움직인 전력, 원전 체크 필요합니다. 조금 전 정리드렸던 알테오젠, 이 머크의 키트루다 SC, 유럽에서의 품목 허가 소식과 간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호평은 여전하다는 점, 일부 비만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좋았는데 바이오 확산된다면 대장인 알테오젠에 집중하는 전략 가능할지도 보셔야겠고요. 금융, 고배당, 지주, 정책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이 자리에서 어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IMA, 통합증권사 1호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증권주의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기존 주도주들의 오늘 움직임이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일정은요.
계속 체크하면서 지워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이 부분 반응 여부 그리고 정책 모멘텀 중요하겠습니다. CMTX의 IPO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주요 반도체에 집중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주요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렸던 뷰티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는 주제 중에 단골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K-뷰티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민또화, 미나또 화장품 이렇게 달아봤는데 사실 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로봇 섹터를 할지 화장품 섹터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화장품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수급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리스트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APR이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12위에는 코스맥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APR도 그렇지만 코스맥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말 화장품 섹터의 차례가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종목 3순위에는 실리콘2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일장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1위 자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VT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VT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이름을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 가지 대장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담았다는 점에서 뭔가 신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골라봤는데요. 사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모멘텀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차근차근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화장품 섹터인데요.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 예능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는 예능 그리고 퍼펙트 글로우라는 예능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소비 성수기 효과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 이러한 대형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멘텀은 바로 중국 효과일 텐데요.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효과, 이것이 이제 추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는 한일령 효과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소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그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일본과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려는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 확장 기대감도 여전히 지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모멘텀은 단단하게 갖고 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도권을 좀, 오랜 기간은 아니죠. 단기간 동안 주도권을 좀 뺏기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총알장전이 진짜로 완료가 된 시점일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넘어가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화장품 섹터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중 확대 의견을 줬는데 이제 젠지픽에서 대중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금 이 화장품 브랜드사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아마존이라든지 틱톡샵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했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흐름이 가장 큰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진출 본격화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형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양적 성장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오프라인 시장 규모가 온라인 시장 규모보다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질적 성장의 측면에서는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점유율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틱톡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 MZ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보다 더 많이 쓰는 SNS 플랫폼인데 글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는 MZ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인데 오프라인 쪽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 경험을 통해서 그 타겟 고객층을 더 넓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고 매출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되는 효과는 상위 브랜드들이 첫 번째로 오프라인 채널을 선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대를 잘 공략하고 미리 선점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먼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소형 인디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특징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대형 브랜드사들이 어떠한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소형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회장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브랜드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 브랜드들이 먼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대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을 선점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상위 브랜드들이 거의 꽉 잡고 있었던 아마존이라든지 기존 주력 플랫폼인 틱톡샵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에만 늘 예산을 때려 넣었었는데 이제는 그 예산을 분배시키는 만큼 틈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소형 인디 브랜드사들이 이쪽 공간이 생긴 아마존과 틱톡샵에 드디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를 살펴보시더라도 인디 브랜드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지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ODM 오더량을 통해서 이제 인디 브랜드사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를 체감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ODM사들의 고객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소형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ODM사들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이 대형 ODM사들은 주가가 꽤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누려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저희와 함께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DM사들 어떤 공략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정도 기준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점에서는 소형 인디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ODM사들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인디 브랜드들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ODM사별로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대형 ODM사들보다 중소형 ODM사들 쪽으로 수혜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사 대비 소수 고객사에 대한 영향력이 이쪽 중소형 ODM사들이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영향도 한 번에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국증권에서도 새로운 인디 브랜드와 경쟁력 있는 ODM사들의 콜라보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026년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말아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맥스 이제 하반기 조정의 터널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TP는 22만 원으로 하향했지만 전반적인 롱텀으로 봤을 때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짚히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미국 공장 우려 속에서 다시 한번 선수기 시즌으로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TP는 8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인 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돋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그 전에는 APR이 가장 탑픽으로 많이 꼽히고 있었고 뭐 이번에 수급적으로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APR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잊혀지고 있던 종목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 리스트에 담겼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포트를 발행했다던 미래에셋의 픽을 골라봤는데요. APR과 코스메카 코리아를 최선 우주로 꼽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에이블 CNC와 제닉을 꼽고 있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동력으로 디바이스 그 부분은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일 테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성과 이에 대한 기대감을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오프라인 사측 목표 이제 1,0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만큼 APR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여봐도 괜찮은 시점일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형 ODM사 대비 중소형 인디 고객사 성과 실적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서서 ODM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형사들보다는 중소형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꼽히고 있는 거고요. 인디 고객사들이 이제 뭐 틱톡샵이라든지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통해서 소형에서 대형사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탑픽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틱톡 바이럴 히트 상품이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샤 비비크림 이거는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아마 몇 년 전부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카디비가 또 사용을 하면서 틱톡에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대단한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겔 마스크에 대한 인기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콜라겐 마스크팩 붙이면 다 말라서 투명해지는 그런 마스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또 흥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인디 고객사들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실리콘투와 VT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리콘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일 매수 1위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VT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 부진이라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한 단기 매출 부담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갖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리콘투의 3분기 실적 살펴보시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95.6% 그리고 전분기 대비 64%대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6만 원으로 키움증권에서는 6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는 모멘텀은 탄탄한데 이제 정말 그 때가 온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세부적인 전략들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전략을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과 저는 좀 낯설지만 이렇게 또 낯익은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두 분의 전략이 오늘 프리마켓 15분 개장을 앞두고 또 오늘 정규장 1시간 15분 앞두고 어떻게 반영할지 아주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 같거든요. 자, 미국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올랐는데 사실 뭐 AI 주도 기술주들 핵심 종목이 올라왔다 제외하고 매크로만 봤을 땐 좀 불안했거든요. 이거 그렇죠. 괜찮은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AI 버블이냐 고점 논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졌었던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일단 첫 번째 TSMC 발부터 시작했었던 실적에 대한 물음표. 여기에 이제 키옥시아가 지난주에 보였었던 변동성.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덮는 호재, 그러니까 즉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버블 논란이 나온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아닌 지금 캐펙스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우선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ING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이고 두 번째로는 12월 달에 있는 금리인데 첫 번째 큰 산은 좀 잘 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하지만 조금 갈릴 수 있는 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건 대형주 두 기업만 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주들과 다 같이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시장 출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믿을 건 엔비디아였나 봐요.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딱 7시에 보신 분들은 어제 살 걸.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종훈 팀장님 어때요? 네. 사실 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방송 나와주셨을 때에도 박앤세일에 대한 기회 이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오늘 사도 늦지 않을지 일단 그 실적에 대한 해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와주면서 네.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숨 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는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집중된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제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왔는데 선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우리 GPU를 통해서 너네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계속적인 순환매로 이제는 GPU 수요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다. 즉 그 말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AI 거품론 당분간은 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투톱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소부장을 들어가야 되냐, 전력기기를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력기기에 한 표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답 주신 거예요. 스포일 해주셨는데 귀 쫑긋 세우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팀장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안 여쭤볼 수 없죠. IT 투톱이냐, 소부장이냐, 에너지 쪽에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전력 쪽이냐, 답부터요. 일단 가장 안전한 건 전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왜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 보니 반도체 IT 투톱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속을 또 시커멓게 타들어갈 만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전력기기 쪽은 지금 미국은 이쪽이 먼저 반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폭도 사실 반도체 IT와 AI 쪽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H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 미국이 어디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느냐. 중동이죠.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중동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 밸류에 대한 재평가는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지금 3순위였던 LS 일렉트릭이 또 다크호스로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IT도 물론 좋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에너지 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하다.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공감대가 전력이신 거예요.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1선까지 내려왔을 네. 때 기회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흐름은 상당히 또 겁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와, 오늘 갭 떠도 하이닉스를 잡는 게 맞습니까? 결국에 이제 먼저 샀었어야 됐나 아니면 보고 샀었어야 됐냐 항상 이건
난제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보고 사는 게 맞다. 조금 높게 사더라도 일단 보고 사야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심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빠질 때 좀 덜 빠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SK하이닉스 물론 오늘 시초의 갭상승 그리고 프리장에서부터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2번에서 3번 나눠 산다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좀 가져온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들을까요? 네, 일단 좋아요. 제가 반도체 쪽에서 세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판 쪽을 본다면 저는 삼성전기를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심택이냐, TLB냐, 삼성전기냐 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형주단에서는 삼성전기를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중소형주 쪽인데 이쪽에서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앞으로는 좀 자주 이야기할 종목으로 두 기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펨트론이라는 기업이 있고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펩트론이 아니고요. 펨트론입니다. 이쪽은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결국엔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누가 더 수율을 올리느냐에 따라 지금 증설을 한다면 그 증설하는 시간이 워낙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고 하나라도 더 많이 팔려면 누가 더 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라고 하는 건 제품의 거의 끝단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을 체크를 해보면 검사가 끝단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단에도 또 추가로 검사 공정을 넣었더라고요. 아마 그것들은 이 반도체 3사 기업들 다수가 수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공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펨트론처럼 검사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9월 달 공시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1월과 2월 달로 돌아가 보면 펨트론이 어떤 일들을 했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이 검사 장비 초도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좋다 안 좋다 쓸 거다 말 거다 아직 확답을 못 들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SK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매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펨트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LPDDR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LP가 로우 파워라 그래서 저전력 DDR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결국엔 전력을 가장 적게 먹은 상태에서 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정보 데이터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 이제 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3분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공격적으로 물론 이제 올라가는 말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두산이 보이겠지만 그쵸.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도 이제는 또 한 번의 어떤 트리거를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예요. 정통 소부장이 아니라 네. 수율 키워드 하나, 그리고 저전력 키워드 하나로 엔비디아 실적을 받고 나서 정통 키워드 아닌 쪽을 공략하면서 오히려 소부장에서 좀 디테일한 전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도 포함이 됐고요. 이정호 팀장님의 선택은 어때요? 지금 채팅창에 김태성 본부장님은 도대체 언제 쉬시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 이정호 팀장님이랑 이야기 나눌 때 잠깐 좀 휴식, 숨을 고르시고 이 팀장님은 어때요? 지금 종목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부장 안에서 주셨는데 네. 일단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대형 IT 투톱,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서 거품 논란이 잠재워졌다? 그러면 대형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SK하이닉스가 탑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도 올라가줄 때 가장 먼저 반등도 많이 해줬고 가장 많이 지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탑픽이지만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오늘 장에서 많이 받아준다라고 본다면 소부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려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소부장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거는 이제는 장비주는 조금 지금은 보지 말자라고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소재랑 부품 쪽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즉각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덕전자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호실적으로 나와주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장비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공장 증설이나 이런 호재가 작용하면서 수주 모멘텀이 나올 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소재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어떻게 본다면 강력한 파워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소재 부품에 조금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장비 쪽에 집중을 하시는 모습세가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는 뭐 이수페타시스나 어떻게 보면 두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호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와준다고 본다면 두 종목 다 이수페타시스나 두산 같은 경우도 다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을 오늘 장에서 따라가서 더 수익을 보시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눌렸는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수페타시스랑 두산 같은 경우도 다 신고가가 갱신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따라간다라고 본다면 약간 가격적인 부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처럼 21선에 걸쳐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장에서 반등을 한다라면 전 따라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수페타시스 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고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전략은 약간 오늘 장에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충분히 조정이 들어온다면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저는 아직 오늘 장에서는 그 두 종목은 약간 제외하고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를 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력기기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사실 하이닉스 전략도 궁금하긴 했는데 전력기기 오늘 관심주부터 여쭤볼게요. 그래서 반도체보다 좀 더 안정적이면서 기대 수익이 높은 쪽 지금 계속 차트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이에요? 일진전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방송에서 많이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빛을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3대장을 언급을 했다라고 본다면 요즘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전력기기 빅4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진전기까지도 그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동부 쪽에서만 납품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부 쪽 그리고 유럽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초과 변압기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일진전기도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 기업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뭐 어떻게 보면 관세액이나 이런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세는 나왔지만 충분히 2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기는 한 박자 느린 모습세가 나와준다면 저는 지금은 전력기기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그럼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딱 말씀하신 21선이 조정을 딛고 21선 살짝 아래에서 살짝 5일선이 걸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반등력 보시는 거예요? 저는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수주잔고나 이런 부분이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4, 5년, 조선도 뭐 3, 4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력기기도 이제는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다른 건 뭐냐? AI 키워드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파급성은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엔비디아에서 거품 논란이 일부 거쳤다. 데이터 센터에서 시원한 숫자를 보여줬고 수요에 있어서도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게 두 분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고 투자에도 좋은 시점인데 종목을 압축할 때에는 이제 키워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제주반도체 주신 김태성 본부장님, 이정우 팀장님은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 일진전기로 가자라는 전략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답은 다 나왔는데 어제 움직였던 종목 안에서 그럼 그 연속성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시는 분들께 로봇도 매우 궁금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제 그 엔비디아 AI 데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새롭게 로봇주로 등극한 뭐 LCL 만도 가장 눈에 띄었던 로봇주의 재평가에 있어서 종목을 골라주시면 어디가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저는 그동안에 계속 그 기조 자체를 SPG와 SBB테크처럼 감속기 국산화 내재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비로소 SPG가 제대로 좀 빛을 봤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SPG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함과 동시에 저는 HL만도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높여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 기존에 지금 전장 산업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여기서 번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했죠. 관세에 대한 부분을 부품사들 모두 본인들이
감싸 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노이즈들은 굉장히 많이 잦아든 상태에서 향후의 성장성을 보이는 로봇 산업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L만도가 웬 로봇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주차용 로봇에 대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차용 로봇이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추후에는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건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산업용으로 보면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가끔 가다가 굉장히 큰 배에 자동차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탑재를 했는데 요새는 거기에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어서 이 주차용 파킹용 로봇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 산업의 경쟁사는 HL만도와 현대 위아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지금 HL만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젠 RNM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었던 감속기들 물론 이쪽도 좋지만 HL만도에 대한 관심도도 한 번 더 높여보실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자동차 부품으로 보지 말고 로봇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로봇으로 재평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4만 원 돌파도 그럼 문제 없어요? 일단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많이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자동차 차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신사업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에 대한 산업, 여기에 그런 HL만도가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추가 전략 궁금한데 일단 프리마켓 개장이 돼서요. 이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열어봤는데 SK하이닉스 역시나 우리 기대 부응합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IT 투톱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3%의 강세, SK하이닉스는 6%의 급등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부근에서는 7%로 더 끌어올렸는데 오늘 음봉으로 전환될지 이 거래를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은 59만 5천 원, 60만 원 계속 봐야겠네요. 아직은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10만 원에서 계속 터치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오늘 콕 집은 삼성전기, 증권가에서 호평 쏟아졌는데 3%로 어제에 이어서 추가 강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달려가면 전력을 봐야지 두 분의 픽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3%의 강세 움직임, 효성중공업이 9% 급등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열리지 않아서요. 정규장 움직임 좀 더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지금 바이오 쪽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쭉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두나무와의 이사회가 다음 주에 열리고 여기서 합병 관련돼서 주주 승인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빼앗기면서 강세를 보였던 중일 갈등에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대거 약세로 좀 돌아서 있네요. 화장품, 사조 시푸드 같은 수산주 하루 만에 약세 전환, 그리고 SPG가 지금은 약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플러스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 필요하겠는데요.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정우 팀장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조금 아쉬운데 SPG에 좀 수급을 빼앗겼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분의 픽이기도 해요. SPG가. SPG LG와 손잡으면서 숫자, 그러니까 흑자 기조가 더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SPG를 그러면 오늘 조정 시에 더 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레인보우 쪽으로 대장으로 계속 기대하는 게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적으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어제 장에서 로봇주를 지켜봤을 때 기존과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모습세, 아니면 특정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본다면 어제 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쪽으로 더욱더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때까지 로봇주들이 과거랑 다르게 모른 만큼 어느 정도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 초반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수급세가 나왔지만 이슈가 불면서 SPG 같은 경우도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면 이제는 로봇주들이
꼭 집어서 괜찮은 로봇주들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삼성, 보스턴 다이나믹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는 로보티지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 로봇 오토에버 집중적으로 세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서 보자. 아니다, 난 이것도 싫다. 아니면 차라리 부품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하이자 R&M이나 SPG 이쪽으로 보신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아, 부품주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이나 여기서도 붙고 여기서도 붙고 다양성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 쪽으로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본다면 약간의 아쉬움이나 이런 게 달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주가 좋지만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로봇 이야기, 종목을 압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감속기에 LG와의 손잡은 이 내용은 앞으로 로봇주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력 있는 쪽을 콕 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반도체 계속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제주반도체 펨트론 김태성 본부장님이 픽해 주셨죠. 앞으로 저전력과 수율 잡는 데 있어서 경쟁력 있는 쪽 보십시오. 소부장 오늘 픽이었는데 급등 출발하네요. 펨트론 7%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22,000원까지 봐주셨는데요. 와, 오늘 9% 강세로 2만 원 돌파할지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이버예요. 어제 애프터마켓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4% 강세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두나무 주주 승인님이 뭐 변수라고는 하는데 다음 주 이제 이사회 26일에 열려요. 이렇게 되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본격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이버를 보면서 밸류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을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쿠콘, NHN, KCP 이쪽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결재무제표에 녹여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이었던 7, 8월 달에 했었다면 시장에서는 또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이 카카오보다는 훨씬 더 달라졌겠지만 그쵸.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이 거래대금 자체가 좀 메말랐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메마른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연속성적인 파급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약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는 우리가 기존에 원래 투자하고자 했었던 근본적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AI 개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도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나무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벤트적으로 넘기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시기보단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30만 원 이상을 돌파를 하는 걸 기대를 하며 쭉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겠다. 저도 어디 뉴스를 보고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했는데 과연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정말 중요하죠. 지금 9만 달러가 깨진 비트코인의 이 환경적인 측면과 9월 말일에 올라왔던 이미 레벨업된 그 구간에서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규장 분위기 좀 더 차분하게 체크해볼 필요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알테오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60만 원 돌파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시가에서 쭉 끌어올리더니 조금 아쉬워요.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종우 팀장님, 이제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도 품목허가 따냈잖아요. 네. 60만 원 갈재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쉬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도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60만 원 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힘을 응축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ABL 바이오나 이런 가격적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아르테오젠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막상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는 약해질 가능성도 높지만 그 이전하기 전까지는 강한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60만 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대장의 위력을 확인했던 재료였다. 알테오젠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수급 뺏기면 기회 보시는 분들 많겠네요. 이재신 님도 채팅창에 바이오 조정받으면 오히려 이때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감대 한 표 주셨고요. 원전 여쭤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3% 강세입니다. 최근 5일선이 좀 깨지면서 밀려 내려가긴 했는데 크게 또 이탈되지는 않은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나와요. 김태성 본부장님, 간밤 네. 오클로, 네. 뉴스케일 파워, G번호바, AI 내러티브 움직임 속에 원전 쪽까지 미국에서 다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오늘 반등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에서 기회를 얻고 다시 강하게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기업들이 빠질 때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SMR이라고 하는 산업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지금 당장 SMR이 매출의 전체가 아닌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결국 매출 전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스터빈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이렇게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에서 지금 SMR에 대한 속도가 정말 점점 빨라지고 있음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시되 우리가 올 여름에 좀 느꼈었던 그런 속도감은 떨어질 수는 있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가시고 그리고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조금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할까요? 두산, SK, LS, 한화솔루션, 그러니까 지주사, 롯데지주 이쪽까지도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정규장까지는 봐야 될 텐데 지금 장중 흐름 보면은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두산은 조금 다르게 봐야겠지만요. 어때요? 이정우 팀장님, 지금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오늘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논의가 되고 배당도 연말에 있잖아요. 종목 어떻게 볼까요? 두산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이 신고점 부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21선 부분에 있더라고요. 이수페타, 대덕전자 높은데 네. 두산은 매력적이라는 얘기 하시는 두산도 거예요? 매력적이다라고 네네.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요. 좋습니다. 지금 뭐 지주사나 이런 테마가 불면서 뭐 두산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CCL을 납품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게 내년 매출이나 전망성이 거의 1조에 육박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 실적으로 더 보여줄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도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맞물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주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매력적인 부분, 대표적으로 두산과 LS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산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승전 두산. 네. 결국 반도체도 좋고 지주사 모멘텀도 가져갈 거라면 둘 다 좋은 쪽으로 가자. 두산 주셨어요. 21선 딱 걸쳐면서 오늘 반등 출발 나오고 있어요. 5%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력도 정정해 주셨으니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